예,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한 5분 정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는지 딱 5분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 경제라고 하면은 보통 뭐 시장 경제,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 얘기만 잔뜩 하는데, 제가 계속 그 지난번 강조한 것은 국가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뭐 600조 원이 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GDP 대비 뭐 2000조 원 GDP 쓰는 이 나라에서 중앙정부만 600조 원인 거고, 지방정부까지 다 합치면은 뭐 850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2000조 원을 쓰는 나라에서 이 정부가, 중앙정부, 일반 지방정부 합친 일반 정부가 뭐 850조 원 쓴다. 엄청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세 발의 피라는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GDP 대비 요 일반 정부 지출 규모가 한 33%? 근데 이게 또 OECD 기준으로는 33%지 또 IMF 기준으로는 30%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30% 내외 정도인데, 이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60% 넘은 거 아세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프랑스 같은 나라는 GDP 대비 50%가 넘는 돈을 정부가 지출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60%가 넘는 돈을 정부가 지출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50% 가까운 돈, 한 48%? 한 그 정도를 GDP 대비 48%. 미국의 GDP는 엄청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GDP 대비 정부 지출 규모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돈을 지출한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지출하지만 우리나라는 세 발의 피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누가 많이 벌었는가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심판이자 골 넣는 심판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라는 것은 제가 만든 표현인데, 저 이 표현 만들고 혼자 너무 뿌듯했어요. 정부는 골 넣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인데 골까지 넣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그렇게 공정한 심판도 아니죠. 공정한 심판이 이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부는 정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자기 철학에 맞춰서 불공정하게 이 심판을 봐야 되는 건데, 불공정한 심판이 골까지 넣는 이 정부를 빼놓고 우리가 경제를 논한다라는 것은, 이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요. 왜 조심스럽게 했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지출에 대해서 모두가 반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정부가 지출을 많이 했다, 그래서 국간이 거덜났다라고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부가 너무 조금 지출했다, 아니 다른 나라들을 봐라, 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조금 지출하냐, 이 두 부류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적절하게 적절한 규모를 정부가 지출했다라고 말한 사람은 정말 거의 이 팬들, 이 대통령 팬 빼놓고서는 뭐 별로 이렇게 정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적절한 규모를 지출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근거는 공적 이전 소득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공적 이전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나를 보면은, 전체 가구 소득이 조금 증가할 것만큼 절묘하게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20년도에 공적 이전 소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공적 이전 소득은 말 그대로 이전 소득. 그건 사적 이전 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이 있거든요. 사적 이전 소득은 엄마가 나한테 돈 주는 거, 내 아들이 나한테 돈 주는 거, 이런 거가 사적 이전 소득이라면은, 공적 이전 소득은 정부가 나한테 돈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정부가 나한테 주는 돈이, 이 코로나 이전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 457만 원이었었는데, 코로나 이후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폭증했죠. 근데 굉장히 많이 폭증했는데, 물론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증가한 폭이 적고요. 그런데 딱 이것이 기묘하게 전체 19년도 대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조금 늘리는 것만큼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이전 소득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면은 20년도에 우리나라 가계 소득은 떨어졌겠죠. 가계 소득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계 소득이 딱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이 정도면 나름 절묘하게 적절한 규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을 어디서 하면은 양쪽에서 욕먹어서 제가 말을 잘 안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국가 부채 얘기도 좀 잠깐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부채는 참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가 안타까웠냐면은 이렇게 재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업들을 평가하는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 담론 수준은 엄청 높거든요. 뭐 저도 나름 뭐 기업 좀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뭐 저보다 기업 분석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 이 어떤 기업이 굉장히 매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분석하시는 그런 고수들 엄청나게 많고, 어떤 기업이 엄청나게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라고 그 통계 이면을 제대로 분석하시는 분이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재정 규모나 이 정부 부채를 설명하는 그 담론 수준이, 와, 이거는 저는 너무 안타깝죠. 제가 보기엔 너무 안타깝고, 그냥 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50%냐 40%냐 넘으면 안 되고 뭐 그 정도 수준이 너무 참 낮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부가 건전하다, 건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얘기. 그래서 국가 부채 오해와 진실 8가지를 좀 했었는데, 일단 제가 어제도 그 민주노총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은 뭐 다들 뭐 정부가 너무 지출을 조금 쓴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만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부채가 늘면은 솔직히 나쁜 건데,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부 지출을 더 많이 해야 되냐고 요구를 할까라고 질문을 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부채가 늘면 나쁜 걸까요? 아니죠. 부채는 적절한 게 좋은 거예요. 늘어도 나쁜 거고 부채가 너무 적어도 나쁜 거고 너무 많아도 나쁜 거고, 적절한 양의 부채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부채가 0인 게 가장 최선이 아니라 부채가 가장 딱 효율적인 만큼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가장 적절한 부채 규모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40%가 제일 효율적인지 GDP 대비 100%가 제일 효율적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정하냐? 부채가는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적절한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절한 규모는 어떻게 정하냐? 결국 정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 타협이에요. 전문가가 70%가 좋다, 40%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40%로 하자, 50%로 하자, 60%로 하자라고 결국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부채 규모를 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타협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정확한 현재 우리나라 재정 현황을 파악하는 거가 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 부채가 40%가 좋다, 50%가 좋다, 뭐 이런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반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딱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말 자체가, 이 논리 자체가 이게 굉장히 허무한 논리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건 다 기억하시죠? 이 분자인 이 부채는 계속 누적되는 스탑 개념인 거고, 분모인 GDP는 이건 플로우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2001년도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20%도 안 됐어요. 뭐 18%, 19%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재정 수지가 점점 좋아진다 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점점 나빠지는, 재정 수지가 계속 흑자여도 이게 부채 비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시장에서 내가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이게 보통 부채 비율 같은 경우가 이게 뭐 GDP 대비 부가가치 대비 부채 비율을 평가하는 일은 없어요, 시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부채 비율을 평가할 때는 뭐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평가하든지 아니면 이익 대비 뭐 이런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평가하지, 이게 뭐 매출 대비 뭐 아무튼 굉장히 이상한 개념입니다. 이게 분자는 스탁이고 분모는 플로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개념인데, 근데 이런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국가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순부채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도 했죠. 순부채 비중이라 하면 이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부채,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다 막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부채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부채를 빌려서 무엇을 할까요? 왜 국채를 발행할까요? 국채를 발행을 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 외화를 사는 거예요. 달러를 사는 거예요. 자, 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은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어서 낮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굉장히 이번 대선 토론 때도 굉장히 있었죠. 그런데 뭐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맞는 말이에요. 뭐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어서 그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 것은 뭐 나름 맞는 말인데, 근데 일단 기축통화 국가가 뭐였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 말고는 전 세계에 없어요. 뭐 그런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뭐 EU를 쓰는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이나 엔화를 쓰는 나라들을 전부 다 기축통화 국가라고 하는데, 근데 기축통화 국가가 뭡니까? 기축통화라는 것은 시장에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그 발권력에 대한 그 소버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망했잖아요. 기축통화 국가인 그리스가 자기가 마음대로 유라를 찍어낼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기축통화 국가의 정의는 이거 뭐 학자들이 일치하는 정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뭐 미국 말고 기축통화 국가가 뭐가 있냐. 근데 범기축통화는 뭐 유로와 뭐 엔화도 뭐 범기축통화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뭐 엔화의 시장 뭐 결제 비중은 굉장히 낮고, 그리스의 어떤 소버리는 통화에 대한 소버리는 굉장히 낮고,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어서 불리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어서 유리한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아니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어서 오히려 부채 비율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요? 제가 그 대응되는 자산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채를 빌려서 나라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무엇을 많이 하냐면은 달러를 많이 삽니다. 왜?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어서. 기축통화, 이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이나 이런 이 달러를 쓰는 나라는 당연히 이 부채를 발행을 해서 외국 통화를 사는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채를 발행을 해서 없는 적자를 메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이 10억 빚을 지고 1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안하나요? 아니잖아요. 건물값이 오르면 오히려 이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채를 빌려서 지출을 하는 것과 부채를 빌려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고, 실제로 요즘처럼 환율이 많이 오를 때는 한국은행이 부채를 져서 산 달러에 대한 이득이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보다 달러 이 환차액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굉장히 이 규모가 크거든요. 이 규모가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은 생각보다 다른 기축통화 국가보다 더 낮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자산 없는 순부채 관련된 데이터도 따로 발표가 되나요? 당연히 발표돼요. 당연히 발표되고, 기재위원장이 기재부한테 그거를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을 외국과 비교할 수 있는 통계를 달라고 했더니 기재부가 그런 거 없다라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있거든요. IMF가 1년에 2번씩 발표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1년에 2번씩이나 발표하는 자료를 기재부가 기재위원장한테 없다라는 말을 옆에서 듣고 진짜 모르라서 그럴까, 아니면은 아는데 숨기는 걸까 되게 궁금했는데요. 뭐 진짜 모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계속 당연히 발표되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순부채 비율은 이 총부채 비율보다 더 낮고, 저는 개인적으로 순부채 비율이 총부채 비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보유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럴까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어서 그래요. 아니 외국인이 워낙 표시 채권을 왜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보유한 이 원화 표시 채권 비중이 뭐 한 20%도 안 돼요. 작년에는 좀 올라서 한 20% 가까이 됐고, 한 재작년에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나라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채무자죠. 정부는 채무자지만 채권자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산 사람이 채권자죠. 산 사람 그 채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80% 이상인 거고요. 물론 뭐 20%의 외국인 비중이 뭐 그렇게 뭐 다른 나라보다는 낮죠. 다른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 국가보다는 굉장히 낮지만, 뭐 20%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물론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채권 국가입니다. 순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국 채권 양이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채권 양보다 더 많아서 20% 정도는 퉁쳐도 되겠죠. 퉁치고 이 내국인이 보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 것은 뭐 이게 우리 후손이 갚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채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후손이 갚아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비유에 따르면은 제가 이 국민은행한테 돈을 빌리면은 제가 국민은행에 돈을 1억 빌리면은 이 1억 원은 제 애가 뭐 부담을 져야 될 수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국민은행한테 1억 원을 빌린 게 아니라 제 와이프한테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제 애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아니 제 애는 제 애기도 하지만 와이프 애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애가 내가 내 와이프한테 1억 원을 빌렸다고 해서 우리 애가 왜 1억 원에 갚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이론에 따르면 특히 여기서 말하는 고전이 뭐 17세기, 18세기 아니라 20세기 초반까지도 이런 대내 채무는 아무런 후손의 부담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게 메인스트림입니다. 메인스트림인데 뭐 현대 경제학에서는 가끔 학자에 따라서 뭐 조금 뭐 세대 간 회계 뭐 어쩌고 그러면서 뭐 약간의 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또 현대 경제학에서 다른 이론을 갖고 와가지고 이런 대내 채무는 전혀 부담이 안 된다라고 서로 뭐 조금 싸우긴 하는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대외 채무보다 대내 채무가 부담이 훨씬 적은 것까지는 확실하고 우리가 채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수로 나눠서 1인당 뭐 빚이 뭐 몇천만 원이다라고 말하는 이 언론들의 기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수로 나눠서 1인당 채무가 얼마다라는 그런 황당한 개념들, 우리 후손이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황당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개념은 국채, 적절한 개념이 뭐냐? 이건 뭐 실제는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가정에서 빚을 진다고 할 때 만약에 뭐 국민은행에서 2% 이자로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2.5%의 예금 이자를 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돈을 빌려야 돼요. 얼마까지? 최대한 한도. 이건 당연한 거죠. 아니 국민은행에서 2% 이자로 돈을 빌려서 뭐 우리은행에 2.5%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최대로 돈을 빌려서 최대로 돈을 이게 집어넣는 것이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건데 이 국가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이자율은 높아지니까 많이 빌려서 이거를 투자를 한 것의 그 차액을 보면은 우리는 이것은 경상성장률과 국채 이자율 차이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경상성장률이 뭐 5%다. 경상성장률 뭔지 아시죠? 그 실질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더한 거. 경상성장률이 5%인 나라가 있다면은 내가 국채를 빌려서 전국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5% 수익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5%니까 우리나라 모든 부문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 5% 수익은 나겠죠. 그런데 국채 이자율이 만약에 3%예요. 3% 국채 이자를 빌려다가 전국에 그냥 아무데나 돈을 뿌린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전국의 모든 부문에 다 한다, 그럼 5% 이득이 난다? 그러면은 계속 국채를 빌려다가 언제까지 국채를 빌려요? 국채를 빌리면은 당연히 국채 이자율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같아질 때까지 이거를 빌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뭐 이론으로는 맞아요. 이론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같을 때까지 국채를 빌리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조금 비슷해질 때까지 빌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랑 외국들 국가들 요 차이, 그러니까 경상성장률과 국채 이자율 요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진 횟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이게 벌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벌어졌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비효율적으로 이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제가 이 분자가는 스탁이고 분모는 플로어여서 좀 그렇다면은 플로어로 한번 나눠보자라고 해서 국채 이자 비용을 GDP로 한번 나눠보면은 국채 이자 비용은 대비 GDP, 이 플로어로 나눈 거를 보면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가장 올랐다가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총 지출은 뭔가요? 정부 지출인가요? 예, 정부 지출. 예, 중앙정부 정부 지출로 제가 한번 나누어 본 거고요.
그런데 아니 그럼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국채 양은 늘어나는데 이 총지출 대비 또는 GDP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금리가 국채 금리가 싸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국채 금리가 싸져서 그런 거고요. 아니 그러면 요즘에 국채 금리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작년 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한 2%도 안 됐는데 요즘에 3%뭐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국채 요 금리 엄청 높아졌는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불안해진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은요. 그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유한 모든 국채 금리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소리예요? 여태까지 과거에 발행했던 국채 금리는 발행금리, 이게 변동금리가 아니잖아요. 변동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발행했던 2%로 발행했던 국채는 계속 10년 동안 2% 이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요 코로나 이후에 뭐 외국보다는 그렇진 않지만 이전보다는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많이 발행을 했는데 10년물 이상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어요. 전체 발행량의 절반 이상을 10년물 이상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굉장히 저는 기획재정부 참 잘해요. 그래도 기획재정부가 딱 국채 이렇게 이자 엄청 낮을 때 이런 코로나 시절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뭐 3년물, 5년물 이런 게 아니라 10년물이 넘는 국채 발행 비중이 10% 이상이 넘고 실제 그래서 우리 유통 국채 중에서 10년물 이상이 30% 이상이 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신규 발행 국채만 이 3% 이자로 조달하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지금 뭐 국채가 1,000조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조 원의 국채는 이미 발행했을 당시의 금리에 이게 매여져 있는 겁니다. 변동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 국채 이자가 오르는 것은 신규 발행만 이게 오르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까지 기억하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근데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이게 재밌는 게 국채 채무자 입장에서는 땡큐인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손해인 거지. 물론 금리가 오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국채는 누가 갚는지 아세요? 국채를 후손이 갚은 역사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도 안 갚아요. 그럼 누가 갚는지 아세요? 사실은 인플레가 갚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국채는 갚아야지 하지만 결국 갚는 주체는 우리의 후손도 아니고 인플레예요. 인플레이션이 국채를 계속 갚는 건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모두 같이 높아져요. 인플레도 요즘에 인플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기존 국채 우리 1,000조 대한민국 국채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존 국채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이게 거기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것 때문에 이 채무자인 국가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갚는 부분인 거고 신규 발행 국채는 이거는 인상된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국채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부담이 적어지고 신규 발행 국채만 이게 이 금리, 국채 금리 인상에 대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그냥 쭉 넘어가고 이 새롭게 뉴 그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그 IMF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나오는 업데이트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업데이트 자료에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의 성적표가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집어넣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이 얼마나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 아니, 일단 재정이 건전하냐라는 말 자체가 사실 코끼리 싸움입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해서 이미 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IMF 자료나 OECD 자료에서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단어는 거의 찾기 어려워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지 우리나라처럼 재정의 건전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나라는 그런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지 못하면은
불건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부채가 높으면은 건전하고 낮으면은 불건전하고 뭐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주는데 재정의 불건전한 거는 뭐 횡령하는 게 불건전한 거지. 그래서 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그 말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것은 국가 부채, 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이런 것 저는 다 떠나서 가장 1차 사료는 저는 재정 수지를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재정 수지가 뭡니까?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수지잖아요. 아니 어떤 기업이 이게 지속 가능한지 지속 가능하지 않는지를 보면은 결국은 수지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비용과 수입의 그 차액이 얼마나 누적이 됐냐가 뭐 다른 여러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1차 변수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 수지가 1차 변수고요. 재정 수지에 따라서 국채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비율에 따라서 재정 수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재정 수지에 따라서 국채 비율이 달라지는 거여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재정 수지인데요. 근데 재정 수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은 언론에서 보는 정보는요. 저는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냐면요. 중앙정부만 현금주의를 통해서 재정 수지를 봅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중앙정부만 현금주의로 재정수지를 파악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재정수지는 뭐냐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을 다 합친 제너럴 거버먼트, 일반 정부의 현금주의가 아니라 일반 정부의 발생주의 개념의 재정수지가 저는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의 지표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재정 지표 수백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백 가지 중에서 안 좋은 것만 빼내서 우리나라 재정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수백 가지 중에서 좋은 것만 빼내서 우리나라 재정 뭐 지속 가능성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말을 신뢰를 해야 될까요? 이 많은 재정 지표 중에서 저한테 딱 하나의 재정 지표만 한번 골라봐라. 그러면은 뭐라고요? 일반 정부를 발생주의적 개념의 재정 수지를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질문이 왔어요. 도대체 현금주의가 뭐고 발생주의가 뭐냐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냐면은 앞으로 벌고 뒤로 믿죠 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현금주의적으로는 벌었는데 발생주의적으로는 믿었어 라는 표현을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자주 하는 오해가 현금이 진짜고 이 회계상 이익은 가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이 가짜고 회계상 이익이 진짜입니다. 회계상 이익이 발생주의 이익이고 현금 이익이 그냥 현금주의 이익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업을 하신다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동업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가장 고르고 싶은 상대는 뭐냐면요, 재무제표를 잘 모르고 현금주의로만 우리 가게를 평가하시는 분이라면요, 저는 그분과 같이 동업을 하고 싶어요. 왜? 현금주의적 이익을 그분에게 막 주고 발생주의적 이익을 제가 먹으면은요, 저는 완전 이익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현금주의 이익은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발생주의적 이득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조작이 쉬운 게 아니라 현금주의적 이득은 정말 조작하기가 쉽거든요. 아니 오늘 받을 돈을 그냥 내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2021년도 이익을 얼마든지 줄이기 쉽고 2021년도 이익을 얼마든지 높이기는 너무도 쉬운 거예요. 아니 현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땅만 사면 돼요. 땅만 사면 되고 기계 부품 하나만 사면 어떻게 돼요? 현금 하나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생주의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땅이나 기계 부품 같은 경우는 살 때 지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제가 예금에다가 10억을 넣어놨어요. 이게 지출인가요? 당연히 지출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 10억을 들여서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은행 상품을 저는 산 거잖아요. 10억짜리 은행 상품을 샀지만 이걸 지출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어치 샀어요. 이게 지출인가요? 아니에요. 자, 제가 땅이나 건물을 10억 원어치 샀어요. 이게 지출인가요? 아니에요. 현금주의적으로 보기엔 지출이지만 발생주의적으로 보기엔 지출이 아닙니다. 발생주의적으로의 지출은, 비용은 언제 인식이 돼요? 건물을 살 때 10억짜리 현금이 아웃됐을 때, 캐시 아웃됐을 때 발생주의적 비용이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현금이 10억이 나가도 현금주의적으로는 비용이 들었지만 발생주의적으로는 비용이 0원이고 그 건물의 감가상각을 할 때 발생주의적 비용이 나갑니다. 이게 진짜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어디 뭐 북한이나 아니면은 저기 조금 회계가 발달되지 않는 나라랑 동업을 할 때 제일 사기치기 쉬운 게 현금주의적 이득을 몰아주고 발생주의적 이득을 내가 갖는 거가 이것이 최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 동업의 꿀팁이거든요. 아, 꿀팁은 아니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 뭐 웃자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현금주의 이득은 가짜고 발생주의 이득이 진짜다라는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 기업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우리나라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기업을 이 경영을 하더라도 발생주의적 개념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600조 원이 넘는 정부 지출을 현금주의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아니 10억 원짜리 기업을 경영할 때도 발생주의적 개념의 재무지표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데 600조 원의 지출을 하는데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적으로 이거를 파악을 하고 서로 국회에서 싸워요. 현금주의적으로 이걸 지출이 많다, 지출이 적다라고 싸우는 걸 보면은 이게 21세기에서 제가 살고 있나라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의 지출, 국가의 비용, 뭐 발생주의에서는 보통 지출이라는 말보다는 비용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거든요. 국가의 비용을 발생주의적인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국가의 수입을 발생주의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했을 경우 그것이 그 일반 정부의 그 재정 수지 그것을 제가 좋아하는 재정 수지인데요. 작년 코로나가 너무 한참이어서 우리나라 국간이 거덜났다라고 많은 언론이 표현하고 기재부도 항상 뭐 그 중앙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마이너스 90조다라는 말을 계속 말을 했고 아니 기재부가 스스로 중앙정부 재정 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90조라고 하니까 뭐 모든 언론들은 다 마이너스 90조다라고 말을 받았었겠죠. 그런데 기재부가 결산 이후에 갑자기 마이너스 90조가 아니라 마이너스 30조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결산 이전에 다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90조만큼 적자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왜? 초과세수가 60조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결산 전에 이 마이너스 90조 원 맞지 않다. 마이너스 한 30조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기재부는 결산 이후에 마이너스 30조다라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라서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모두가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초과세수가 60조면 당연히 중앙정부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0조인 거고 마이너스 30조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GDP 대비 마이너스 한 1.5% 정도 적자가 난 겁니다. 누가? 중앙정부가 현금주의적 개념으로. 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뭐냐면은 계속 알려진 것은 마이너스 90조 원 적자다라고 1년 내내 말을 하다가 결산 이후에는 마이너스 30조 원이어서 GDP 대비 마이너스 1.5% 적자다라고까지가 지금 우리나라에게 알려진 거고요. 전 청와대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왜 조국적인 재정을 하지 않냐? 뭐 그냥 아니 마이너스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90조라는데 어떻게 90조보다 더 적자를 운영합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결산이 되니까 마이너스 30조예요.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30조라고 지금도 청와대는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이너스 30조도 아니에요. 왜? 중앙정부만 현금주의로 봤을 때 마이너스 30조고요. 일반 정부를 발생주의로 봤을 때 작년 재정 수지는 놀랍게도 마이너스 0.6%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청와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은 작년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났다라고 믿고 있지만 IMF의 업데이트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0.6%. 근데 이 말이 뭐 우리나라 결산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 예측과도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라서 예측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아니 중앙정부만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런데 지방정부와 교육청 같은 경우는 흑자 재정을 펼치고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균형 재정을 펼쳐야 되거든요. 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균형 재정이 원칙인데 그런데 법을 어기고 흑자 재정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30조 원이 난 중앙정부랑 그리고 플러스 수십조 원이 난 이 지방정부까지 다 합치면은 이 재정 적자 규모는 뭐 한 얼마 안 되겠다. 한 마이너스 한 10여 조 정도밖에 안 되겠다라고 충분히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고 제 예측이 IMF 보고서, 지난주에 나온 IMF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재정
재정 지표 중에서 그냥 하나만 그냥 기억하시자면은요. 작년에 우리나라 일반 정부 재정 수지는 GDP 대비 마이너스 0.6%였습니다. 라는 것이 0.6. 0.6. 예, 0.6.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재정의 현실입니다. 예, 작년 코로나의 한복판에 있었던 우리나라 재정 수지는 GDP 대비 마이너스 0.6%인 거고요. 다른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마이너스 한 6%인가? 아마 원래는 마이너스 한 8% 정도로 예측됐는데 마이너스 한 6. 몇 % 정도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지난주 IMF 업데이트 되기 전에 원래 우리나라가 재정 수지 비율이 OECD 국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에서 한 30등 하는 친구가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르기는 쉽잖아요. 근데 반에서 1등 하는 친구가 성적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6개월 전 예측치보다 지난주 IMF 6개월 뒤의 예측치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이게 성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원래 1등인데 가장 성적이 좋게 나왔는데, 자, 이걸 보면은 자랑스럽습니까? 1등이 가장 많이 성적이 개선됐다? 저는 자랑스럽지 않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가장 많이 예측치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요, 거꾸로 말하면은 가장 지난 예측치가 가장 많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나온 예측치가 가장 좋게 개선됐다라는 얘기는 6개월 전 예측치가 가장 많이 틀렸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6개월 전 예측치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틀렸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GDP 대비 마이너스 0.6%지만 이게 그것을 짐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청와대부터 기재부도 예측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지난주 IMF에서 이 마이너스 0.6%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 사실을 전한 언론이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둘 다 제가 제 보도자료와 제가 기자한테 말을 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이것도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0조다라는 말은 한 과장 안 보태고 한 100개 이상의 언론에서 나왔죠. 그런데 마이너스 90조가 아니라 마이너스 0.6%, 한 마이너스 한 10여 조에 불과하다라는 이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 최종 결론을 소개한 언론은 하나도 없다. 제가 아니었으면 하나 정도 있었겠죠. 예. 놀라운 일입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재정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에게 답답함이 이게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결론만 말하면 저는 그렇게 확정 재정주의자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더 많이 써라라는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현실은 파악하자. 그러니까 현실은 제가 말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조금 써서 비판한 적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름 적절하게 쓰지 않았냐라고 쓰고 있고, 마이너스 0.6% 너무 조금 썼을까요? 뭐 저는 마이너스 0.6% 거의 균형 재정에 가깝게 쓰는 것도 나름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확정 재정론자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은 파악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마이너스 0.6%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 이 정도가 적절하다라는 것은 좋은데, 그냥 마이너스 0.6%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뭐 곳간이 거덜났다라고 말하는 이 현실 인식이 잘못된 것이 제가 제일 답답한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를 복습을 저는 10분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됐고요. 근데 뭐 이 국가부채, 뭐 그 지난 시간 이후에 IMF 보고서가 새롭게 나왔으니까 한번 국가부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 그 국가부채 논쟁과 국민연금 논쟁이 물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핫 이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가장 최고 핫 이슈인데, 자, 국민연금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제가 한 4가지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이때까지는 제가 말 빨리 했는데 복습이어서 말 빨리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했던 거여서 조금 말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58년도에 고갈된다. 그럼 받을 수 없다. 라는 이게 가장 큰 오해인 거고요. 이 오해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이런 거죠.
일단 고갈되면은 뭔가 나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받을 수 없다. 뭐 받을 수 없으면 당연히 나쁜 거다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갈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굉장히 나쁜 연금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고갈되는 게 좋은 거라고요? 예, 좋은 거예요. 고갈이 안 되면 그거는 나쁜 연금이에요. 왜? 자, 연금이 고갈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고갈이고요. 이 국민연금의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예요. 가입자는 국가한테 100만 원을 내는데 국가가 99만 원만 주네? 그럼 고갈은 안 되겠죠? 그런데 가입자는 손해란 얘기예요. 자, 국민연금은 강제저축이잖아요. 내가 가입을 안 하고 싶어도 법으로 강제저축을 해야 돼요. 강제저축인데 내가 100만 원을 내는데 국가가 나한테 99만 원만 돌려줘요. 이게 깡패지게 국가입니까? 당연히 강제저축을 하라는 국가 입장에서는 내가 100만 원 내면은 101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약간이라도 이득을 봐야 되면은 거꾸로 국가는 어떻게 되죠? 약간이라도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누적되면은 당연히 고갈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국민연금은 고갈되어야만 하는 기금입니다. 다만 고갈은 되더라도 어떤 고갈이 되어야 되나? 지속 가능한 고갈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고갈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다만 고갈은 되더라도 어떤 고갈이 되어야 되나? 지속 가능한 고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실체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뭐, 여기에 한 걸음 나가서, 한간에서는 국민연금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잘못된 이 시각을 고치기 위해서, 이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국민연금법을 보면은, 국가는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미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뭘 더 해야 될지가 저는 뭐 궁금한 거고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 정도면은요, 국민연금은요, 이거는 뭐 국가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거고요. 법적으로도 이 정도면 사실상 보장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보장됩니다. 고갈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적연금도 국민연금보다 이 원금 보장이 되는 사적연금도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상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아니 당연한 게 사적연금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가입자들에게 돈을 주는 사적연금은 없잖아요. 국민연금은 자기가 손해보면서 가입자에게 돈을 주는데 국민연금은 이 운용 수익률도 되게 좋아요. 아시죠?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굉장히 좋은 거.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모두 10%가 넘었습니다. 천조를 굴리는 연금이 작년에도 10%가 넘고 재작년에도 10%가 넘고 재작년에도 10%가 넘었어요. 자, 1,000조 원에서 10% 넘었다는 얘기는 수익률. 예, 투자 운용 수익률이 10% 넘었고 작년에 국민연금이 운용을 통해서 번 돈만 90조 원이 넘어요. 90조 원. 9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0조 원이 너무 커서 감이 안 잡히시면은요. 국민연금이 1년에 국민연금 그 수급자한테 주는 지출 금액이 30조 원이에요. 1년에 30조 원을 지출하는데 90조 원을 그냥 투자 수익으로만 벌었어요. 3년치 연금 지급액을 그냥 1년에 투자 수익으로만 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국민연금에 이게 자기가 기여금을 주지 않아도 1년 동안 번 돈만 3년 동안 그냥 지출할 수가 있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번 돈이에요. 90조 원을 많이 넘게 벌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버는 거고요. 자,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원금 보장형 사적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테크 상식, 국민연금에는 마지막 1원까지도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넣는 것이 국민연금에는 돈을 많이 넣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부터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일부 사람들 말고는 첫 번째 문제는 뭐 우리 상식인이라면 다 공유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 상식인 중에서도 이거는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비상식이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저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건데 저와는 다르다라는 거고. 자, 제 생각은 일단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게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런 기초연금보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기초연금이 오히려 저는 국민연금보다 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가 매년 균형 재정을 펼치는 나라라면은 기초연금 뭡니까? 세금을 걷어서 이거 그 해에 거둔 세금으로 그해 지급을 하는 기초연금 아시잖아요? 그 어르신에게 30만 원 매달 나가는 그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이 기금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그 해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균형 재정을 펼친다면은 기초연금이 미래 세대 부담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이 적자를 보는 적자를 보는 건 아니에요. 적자를 보는 건 아니고 부채를 발행하는 나라입니다. 이 차이 아세요? 그 적자를 보는 것과 부채를 발행하는 것. 우리나라는 일반 정부 재정 수지로 적자를 본 해가요. 20년, 21년 말고는 거의 없어요. 19년에도 흑자, 18년에도 흑자, 17년에도 흑자, 16년에도 흑자, 19년에도 흑자, 14년에도 계속 흑자였어요. 딱 코로나 이후인 20년, 21년만 우리 적자였었거든요. 19년, 18년 모든 언론이 곡간을 말아먹었다라고 했던 해도 18년도는 사상 최대 흑자였고요. 19년도 엄청나게 많이 썼지만 19년도에도 약간 흑자였어요. 20년도, 21년도만 적자였는데 이상하죠? 아니 재정 수지가 흑자인데 왜 부채를 발행해? 라는 생각을 하죠. 자, 우리나라 국채가 몇 조? 1000조.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쌓인 돈 몇 조? 1000조. 예, 우연이지만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만은 아니에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계속 저금을 하는 돈도 국채량과 저금된 양을 보면은 국채량보다 국민연금에 이미 저축된 양만 1000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보다 국민연금 등에 저금된 이 자산량이 더 많다. 왜? 계속 흑자였잖아요. 19년도, 18년도, 17년도 계속 흑자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저축된 국민연금에 저축된 돈이 1000조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행한 국채의 양이 1000조 이것이 비슷하지만 오히려 더 저축된 돈이 더 많다라는 것은 재정 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다라는 사실을 보면은 충분히 짐작 가능한 거고요.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를 보통 한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매년 한 20조 원 정도 지출하는데 기초연금 20조 원 지출을 하는 것만큼 국채가 20조 원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기초연금의 10조 원, 현재는 20조 원이지만 법을 바꿔서 30조 원을 지출할 거야 라고 하면은 10조 원만큼 국채가 더 많아지는 거고 법을 바꿔서 현재는 기초연금이 20조 원이지만 10조 원만 기초연금에 지출할 거야 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채 발행량은 10조 원이 정확하게 10조 원이 적어지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국민연금은 그래도 자기 기여금이라도 있죠. 기초연금은 자기 그 기여금, 물론 세금은 있죠. 세금을 내지만 그 기초연금 지출액만큼 국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국채를 100조 원 정도 국채를 매년 발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오히려 더 많은 대한민국 국채를 늘리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미래 세대 부담이 없다라는 말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는 국민연금은 고갈이 되는데 고갈되는 건 땡큐다. 고갈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고갈이냐라는 질문을 하자면은요. 지속 가능한 고갈, 현재 상태만 보면은 지속 가능한 고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생각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현재 상태만 봐요?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구조를 봐야죠. 국민연금은요, 제가 만든 표현인데, 저 이 표현 만들고 저도 이것도 되게 혼자 뿌듯해했는데, 국민연금은 그 예측, 계획된 적자다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무슨 계획된 적자 들어보셨죠? 그 IT 회사들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계획된 적자. 계획된 적자 뭡니까? 쿠팡이나 카카오톡 처음 만들 때 다 적자였잖아요. 아니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적자 정도가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 아니라 매출조차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에 카카오톡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아니 그 해 첫 해
그 다음에 다다음에 뭐 3년 4년 계속 뭐 적자가 뭐 만약에 1조 원이라고 하면은 3년 동안 3조 원 적자면은 앞으로 100년 동안 100조 원 적자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왜? 이것은 계획된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자이지만 앞으로는 적자를 보지 않는 모종의 이런 계획이 있다. 지금 적자는 이거는 나의 큰 계획의 일환이다 라는 게 바로 계획된 적자잖아요. 국민연금의 지금 현재 적자도 저는 계획된 적자라고 보고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 이 그래프로 보세요. 그래프로 보시면은 국민연금의 처음은 자기 월급의 3%를 내고 자기 월급의 70%를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단 40년 가입자 기준입니다. 이게 하루만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기 연금의 70%를 자기 월급의 70%를 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40년 동안 자기 월급의 3%를 계속 냈으면 내가 퇴직한 다음에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월급의 70%를 받는 구조가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처음 구조였고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지속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내가 월급의 3%를 내는데 내 월급의 70%를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곧 어떻게 바뀌었어요? 6%를 내고 60%를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죠. 조금 이따 어떻게 바뀌었어요? 9%를 내고 이제 40%를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3% 내고 70% 받다가 지금 현재는 9% 내고 40% 받는 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9%가 아니라 10% 내고 그리고 40%보다는 저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지금 현재 9% 내고 40% 받는 건데 10% 내고 41% 받는 개혁을 이 윤 정부가 하면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더 미뤄져요. 그리고 또 다음 정부가 10% 냈던 거를 11% 내고 42% 받으면은 또 고갈 시점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미뤄지고 또 다음 정부가 10% 그러니까 내는 돈만 1%포인트만 이 정부 한 번 바뀔 때마다 올리고 그리고 받는 돈도 1%포인트 오히려 더 받아도 고갈 시점이 한 4년 내지 5년 정도 계속 미뤄지거든요. 그 정도면 지속 가능하죠. 그러니까 58년도에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5년짜리 정부가 한번 들어설 때마다 조금씩 아주 파인 튜닝, 아주 조금씩만 개혁을 해도 이게 고갈 시점이 한 4년, 5년 정도로 미뤄진다면은 이거는 뭐 고갈 시점이 뭐 2100년도 이상으로 미뤄질 수 있는 거고요. 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예. 그거 시뮬레이션 한 거 있고요. 그거 계산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따로 보고서로 발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속 가능한 적자가 될 수가 있다. 흑자가 보면 안 돼요. 적자는 봐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적자로 계속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말하면은 오케이 그렇게 하면 지속 가능한 적자는 된다라는 사실은 인정하겠어. 근데 후세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손해잖아. 우리 전 세대 사람들은 고작 3%만 내고 70%를 받는데 왜 후세 사람들은 11%를 내고 42%밖에 못 받냐고. 이거면은 손해잖아 라고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절반은 맞지만 또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1,000원을 주면은 제가 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1번.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00원을 주시면은 제가 11,000원을 10만 원을 주시면은 제가 11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당장 아니고 내일 여러분들이 1,000원을 주면은 제가 2,000원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10만 원을 주시면 제가 11만 원을 드릴 수도 있어요. 자, 1번 택할래? 2번 택할래요? 2번 택해야죠. 2번 택해야죠. 자, 2번 수익률 몇 프로? 10%. 1번 수익률 몇 프로? 100%. 자, 100% 수익률을 택하지 않고 10% 수익률을 택했죠. 왜? 합리적이니까. X가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100% 벌었다. 이건 뭐 자랑하는 거 말고는 가정 살림에 보탬이 안 되잖아요. 1,000원 벌어서 뭐 합니까? 차비도 안 나오잖아요. 차비. 나를 만나서 100%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차비가 1,000원이 넘는데 왜 나한테 1,0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받아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10%를 벌지언정 10만 원 투자해서 10,000원을 받으면은 10,000원이면은 뭐 차비보다는 차비 빠지잖아요. 투자할 만하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투자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투자 수익금이다. 자, 우리 옛날 사람들은 3%를 내고
70%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이건 미친 듯이 좋아요. 지속 불가능할 만큼 좋아요. 그런데 투자 수익금은 별거 아니에요. 왜? 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55살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내 나이 55살일 때 만들어졌어요. 내가 사회생활하기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 다 하고 이제 퇴직하기 3년 뒤에 나는 퇴직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만들어졌고 나보고 강제 가입을 하래. 3년 동안 가입을 하래 해서 내가 3년 동안 내 월급의 3%를 내고 그리고 그 40년 납부한 사람 기준으로 70%를 받는데 내가 3년 냈으면 수익 비율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몇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봤자 몇만 원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율로만 보면은 우리 선배가 어마어마한 비율을 받은 것은 팩트.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좋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0년을 채울 수 있는 그것까지 따져보면은 이 수익 비랑 금액은 이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후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여러분들 나이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한 제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은요, 이게 어떤 비극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전 세대, 우리 전전세대, 전전전 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항상 부모가 나를 양육하고 내가 부모를 부양했어요. 근데 내가 부모를 부양해도 손해보지 않는 게 내 애가 또 내가 늙었을 때 내 애가 또 나를 부양하고 내 애도 손해보지 않는 게 내 애가 또 내 애를 부양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죠? 그렇죠? 한 번씩은 이득 보고 한 번씩은 부양하는데 딱 우리 세대 요 X세대 정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X세대 분들은 웬만하면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요. 왜? 부모님이 뭐 공적연금 혜택을 별로 못 보고 있잖아요. 공적연금 혜택을 못 보니까 우리가 용돈을 안 드리면은 뭐 생활이 안 되니까 용돈 드려야 되죠. 자, 우리 X세대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퇴직을 했을 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용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받을 걸 기대하시는 분 있어요? 예, 기대하지 마세요.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니, 동의를 안 하시네? 받으려고 그래요? 받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들, 딸한테 부양 못 받습니다.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끊어진 거예요. 계속 자기 애한테 계속 부양을 받던 것이 끊어졌으면은 우리 세대는 엄청 손해죠. 나는 용돈을 드리기만 하고 나는 부양을 못 받아요. 그럼 우리 애는 이득이에요. 왜? 부모한테 용돈을 안 주니까. 부모한테 용돈을 안 주는 것만큼 어떻게 한다? 사회적인 용돈을 더 지출하는 것이 세대 간 불평등을 그렇게 크게 해치는 건 아니다 라는 말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불평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맞아요. 뭐 그래도 세대 불평등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해 달라라는 건데, 근데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 뭐 국민연금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보셨을 그래프인데요. 지금 현재 적립금 얼마라고요? 1,000조 원입니다. 자, 우리나라 GDP 얼마라고요? 2,000조 원이에요. 자, GDP가 2,000조 원인 나라에서 국민연금 기금에 그냥 쌓여 있는 돈이 1,000조 원이에요. 어떤 생각 드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에 돈이 이렇게 풀려 있는데 국민연금 기금이 돈을 쫙 흡수를 한 것만큼 그만큼 내수는 안 돌아가요. 국민연금 기금이 돈을 쫙 흡수를 했는데 얼마까지 흡수했다고요? 1,000조 원 흡수했어요. 저는 사실 좀 아까워요. 이게 조금 더 생산적인데 투자되고 이게 소비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데 돈이 조금 더 쓰였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2,000조 원, GDP가 2,000조 원인 나라에서 1,000조 원을 국민연금 기금이 깔고 앉아있는 것도 저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데, 만약에 1,000조 원이 아니라 2,000조 원, 3,000조 원, 4,000조 원, GDP보다 더 많이 깔고 앉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자, 만약에 이게 처음에 우리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처음 우리 선배들은 3% 내고 70%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10% 내고 41% 받는 걸로 국민연금을 처음부터 설계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연금이 1,000조 원 쌓여 있지만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이 냈다면은 1,000조 원이 아니라 2,000조 원, 3,000조 원이 쌓였을 겁니다. 앞으로 2042년도에 이 돈이 이렇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처음에는 조금 국민연금에
조금 내고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많이 내는 거였잖아요. 처음에는 3%만 내고 앞으로는 9%, 현재는 9% 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10% 우리 후세대는 10% 11% 내는데 만약에 이렇지 않고 처음부터 11%를 걷었다면은 기금 요 위에 요 최고 천장. 저기 최고 여기 천장이 2천조 원이 아니라 3천조 원, 4천조 원 올라갈 텐데 이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GDP가 2천조 원인 나라에서 국민연금 기금에 3천조 원, 4천조 원, 5천조 원을 그냥 여기다가 이 깔고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가장 손해를 보는 건 누구다? 우리 후손입니다. 자, 우리 후손에게 가장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요. 우리나라 GDP를 높이는 겁니다. 제가 이게 국회 신성장합화 처음 이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제가 긍정적으로 지켜봤는데 긍정적으로 지켜본 이유가 이름이 좋아서 조금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뭔가 성장 제일주의 하면 이거 악담이잖아요. 저 이상민은 저거 되게 성장 제일주의야. 막 GDP에 대한 가치를 너무 크게 부여해라고 말하면 이거 욕한 거예요. 예, 진보 진영에서는. 근데 저는 항상 제 진보정당에서 일할 때도 나는 성장 제일주의다라고 말하는데 다행히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뭐 일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후손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는 나라를 물려받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건데 그런데 기금을 고갈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GDP 2천조 원인 나라에서 이 국민연금 기금에다가 3천조, 4천조를 깔고 앉는 것은 이거는 경제 성장에 너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저에게 타임머신을 보내서 국민연금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언제죠? 그게 김대중 정부 때인가요? 모르겠다. 아무튼 그때 이 88년인가요? 88년 이전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아, 맞다. 그렇습니다. 타임머신을 가지고 네.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시대로 가서 이렇게 국민연금이 지금 이렇게 지속 불가능하고 세대 간 불평등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3% 내고 70% 받다가 막 나중에는 9% 내고 40% 받는 이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세대 간 불평등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보이나요? 이 고갈 시점을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 것도 이 고갈 시점을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최대 적립액을 너무 높게 되지 않기 위한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래프가 뭐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연금 국민연금 그래프 고갈 시점을 이쪽으로 더 미는 거. 그러니까 58년도가 아니라 60년, 70년, 80년에 고갈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최대 적립액 규모를 너무 높게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 비율을 이 국민연금 수지비 조금 내고 많이 받다가 점점 많이 내고 조금 받는 식으로 변경하는 거 말고는 저는 이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준은 계획된 숫자라는 걸로 검색하면 왜 기사가 안 뜨고 다운로드 전화를 했지만 검색이 되나요? 그러나요? 뭐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알고리즘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국민연금 미래 세대가 피해를 보나요? 예, 봐요. 예,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죄송합니다. 이 기존 세대로서 굉장히 죄송한데 그런데 이 세상에 팬시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장점만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서 이 장점을 최대화하는 것은 이거 말고는 저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최대한 이 단점을 가장 줄여야죠. 그러니까 단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팬시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제가 88년도에 가도 현재 국민연금보다 더 좋게 설계할 자신은 없다라는 거고 이 정도 단점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감내를 하냐라는 것이 어떻게 이 단점을 조금 줄일 수 있느냐는 경제 성장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경제 성장을 높이는 거가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이 국민연금 적립액을 보시면은 이게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어떻게 되죠? 더 고가 시점이 한 5년, 6년 정도 늦춰지는 거고, 뭐라면 운용 수익률. 예, 수익률. 기금 운용 수익률. 기금 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한 5년 정도 이게 고가 시점이 늦춰지는 거고, 기금 운용 수익률이 한 1%포인트 정도 낮으면은 한 4년, 5년 정도 이게 이 고갈이 더 빨리 되는 건데, 근데 이게 4차 연금 계산 때 제 기억이 맞다면 기금 운용 수익률, 평균 수익률을 한 4% 정도로 가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4%가 아니라 작년에 11%, 재작년에도 10%, 뭐 재재작년에도 10% 정도, 그러니까 4% 정도 운용 수익률을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너무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4% 예상한 거예요. 뭐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저는 이 회계 기본입니다. 이 회계하는 사람들은 회계의 보수적 원칙은 이거는 뼛속 깊게 가지고 있어서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연금 개혁이 이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금 개혁이 전혀 없을 것을 전제로 하고 말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국민연금 개혁은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있어야만 돼요. 왜? 현재 국민연금 구조 9% 내고 40%를 받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한 적자입니다. 이건 지속 불가능한 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적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은 해야 되는 거고, 연금 개혁을 한 정부 하나, 이번 정부에서는 딱 1%포인트만 올리고 1%포인트만 더 받자. 다음 정부에서도 1%포인트만 올리고 1%포인트만 더 받자. 또 그 다음 정부에서도 1%포인트만 올리고 1%포인트만 더 받자. 이런 아주 마이너한 그런 개혁만 하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을 계속 늦출 수 있다. 상당히 오랫동안 늦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인구 구조 같은 경우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뭐 인구 구조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 엄청나게 나쁘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우리 인구 한 3년 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초고령 사회 뭐 어느 나라보다 가장 뭐 최고로 오고요. 우리 보면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 자, 생산 가능 인구가요. 2000년도 이후에 최고예요. 근데 보면은 각 나라의 경제 성장이 가장 좋았던 때 있잖아요. 이탈리아 90년대, 뭐 일본, 일본은 90년대 제일 좋진 않았는데 일본은 빼고 뭐 독일, 스페인 보면은 그 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최고 시점을 찍었을 때 그 나라의 경제 최전성기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최전성기는요, 20년대, 2020년대래, 2000년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지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우리나라 경제는 뭐 전두환 때, 박정희 때, 그때만 좋은 거가 아니고요. 우리 한강의 기적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이후 경제 지표로 보면은요, 와, 대한민국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생산 가능 인구가 2000년대 이후에 최고조였어.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드디어 3년 전에 꺾였어요. 드디어 3년 전에 꺾인 상황에서 어찌하오리까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 후세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자라는 거고, 경제 성장률은 셋 중에 하나죠. 노동 투입을 많이 하던가, 자본 투입을 많이 하던가, 아니면은 생산성을 증가하던가,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노동 투입이라는 것은 인구 구조인데 이미 이것은 텄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투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 52시간을 일하는 나라에서 주 120시간을 일하는 나라로 바꾸지 않고서는 노동 투입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있어요. 뭐죠?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의 여성 사회 참여율은 상당히 낮아요.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 되는 나라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노동 투입량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여성 경제 이 사회 참여율을 통해서 노동 어르신이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제가. 예. 그래서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뭐 성평등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인권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여성의 우리나라 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되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평등 좀 이룩하자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자, 아무튼 자본을 높인다. 뭐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 이거 없고. 무슨 내용인가 했습니까? 석병훈 씨 돈 그거는? 예? 어떤 거요? 취지가 뭐예요 여기? 그거. 그래서 우리 GDP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그는 세 가지다. 자본 투자를 많이 하든지 노동력 투자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그 요소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건데 요 효율성, 그러니까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은 효율성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많이 일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더 많이 돈을 투자해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겠고 효율적으로 일하면 그러니까 돈을 넣나 내 노동을 넣나 아니면 효율을 증대시키나 이게 세 개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높이는 것은 결국 요거 세 개인데 근데 노동을 높이는 것은 인구 구조 때문에 텄고 뭐 이런 이 여성 정도 아니면 저는 외국인 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이런 그런 거 그리고 자본 투자는 뭐 열심히 하려고 누구나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비빌 수 있는 거는 요소 생산성이 여기 이게 가장 큰 거인 거고 요소 생산성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성을 높여야 되냐? 뭐 R&D 투자겠죠. 뭐 R&D 투자 말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이 R&D 투자인데 자 제가 요 우리나라의 요 2000년대는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2000년도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걸었는지 아세요? 자, 요 빨간색이 우리나라예요. 빨간색이 우리나라고 나머지가 요 OECD인데 요 2000년도 동안에 요게 이 그래프, 대강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최근 한 20년도거든요. 최근 2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요 R&D 투자가 이 OECD 국가에 대비 요 20년 전 20년 전은 그냥 OECD 평균이었다가 20년 이후인 지금은 OECD 평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R&D 지출이 높고요. 인터넷 액세스. 예. 파란색 OECD 평균.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대한민국은요, 정말 눈부십니다. 눈부셔요. R&D 어마어마하고요. 이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최근 R&D 빨간색, 이 파란색은 OECD 평균. 근데 항상 빨간색이 이렇게 세계 최고가 아니고요. 200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최근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R&D 이렇게 됐고요. ICT 밸류 그러니까 요 ICT에 대한 부가가치, ICT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 우리나라 뭐 세계 최고고요. 인터넷 액세스 뭐 이렇게 늘어났고요. 모바일 이것만 늘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요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10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100% 이상이기 때문에 요게 늘어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핸드폰 하나를 가지면은 이게 100%거든요. 110%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핸드폰 1.1개를 가졌는데 다른 나라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모든 지표 그래요. 그 연구자 비율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OECD 평균 이하에서 이런 월등한 1위가 됐고요. 자, 이거 ICT 밸류 아까 말했던 거, 요 R&D 뭐 우리나라 뭐 인터넷 액세스 어마어마해요. 파란색 요거 이스라엘. 예, R&D 이스라엘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요 대한민국 2000년 이후 대한민국이 정말 GDP 대비인가요? 예, 다 GDP 대비. 예, GDP 대비 이 토탈 R&D 투자 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런 R&D 투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도 대한민국에 대한 현실을 요거는 그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이 자료를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거 한 12시간 걸리는 자료인 거고요. 그냥 이 자료를 어떻게 보는 법만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2년도 대한민국의 재정 현실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하소연 먼저 할게요. 왜 어렵냐면은 이게 이 대한민국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대한민국 재정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대한민국 기재부의 보도자료예요. 아니, 뭐 이게 무슨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재정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가지고 저를 포함한 누구도 대한민국 재정 현실을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제약 하에서 자원의 배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걸 잘했냐? 아니, 이 예산 사업이 8,000개는 되는데 8,000개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10개만 이렇게 담아서 자랑하면은 뭐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예산 사업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10개만 따로 뽑은 보도자료 같은 거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전체를 봐야 되죠. 자, 이게 대한민국 기재부가 말하는 전체 예산 지출 구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우리나라가 600조를 쓰는데 보건복지 고용에 200조를 쓰고 행정에 96조를 쓰고 R&D에 29조를 써서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올 것 같다? 604조가 나올 것 같다라고 그래프가 읽히죠. 그렇지 않아요. 이 그래프는 이거는 완전히 틀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매년 예산안이 발표될 때 항상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를 다 더해도 604조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돼요. 이런 그래프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년 대한민국 예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프로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중복이 되고 누락이 돼요. 예를 들어서 R&D 같은 경우가 따로 29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는 R&D도 있고 행정에도 R&D가 있고 교육에도 R&D가 있고 국방에도 R&D가 있으면은 그거를 따로 야마 중심의 그래프예요. 그냥 중복을 해서 복지에는 R&D를 여기다 그냥 따로 중복을 해서 만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무적 감각이 좋다라고 굉장히 좋게 표현하시네요. 근데 이게 21세기 지적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그래프예요. 이게 진짜 정무적 감각만 좋은 거고 또 여기에 누락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통신 같은데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거는 그냥 정무적 감각의 그래프인 거고 이거는 뭐 학술적인 그래프는 전혀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 예산 분류 체계 내에 예산 분류 체계 를 통해서 제가 분석한 거예요. 예산정책처는 저렇게 안 내고 제대로 내는 편인가요? 전체를 할 때? 예, 예산정책처는 두 가지를 다 내요. 이 기재부의 보도자료도 분석을 하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식 예산 분류 체계도 분석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예정처 자료에 가까운 건가요, 진짜로? 요거 그렇죠. 근데 요거는 예정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예산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재부 보도자료를 보고도 저는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예산 자료를 가지고 기재부 보도자료를 검증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도자료를 만드니까 이게 아니 지적 세계라는 것은 저는 검증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 가능한 것이 저는 이 지적 세계에 편입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말 중에서 오늘 말한 것 중에서 틀린 말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틀렸는지 맞았는지 여러분들은 검증이 가능하죠. 그런데 기재부 보도자료는 절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예산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증 가능한 예산 자료는 바로 요거인 거고요. 요게 디브레인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대한민국 예산 분류 체계의 그 솔루션 이름이 디브레인이거든요. 디브레인을 통한 예산 자료를 분류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올해 2022년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교육 분야, 그리고 지방행정 분야, 그리고 뭐 보건 분야는 빼고, 그러니까 보건 분야는 이거 6조 원이 늘었는데 6조 원 중에서 3조 원이 그 코로나 예방 접종이니까 그건 아웃라이어로 빼고 이 보건 분야 빼고 가장 많이 늘은 게 교육 분야와 지방행정 분야가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올해 가장 많이 는 게 교육과 지방행정이라고? 좀 의외네? 왜 의외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이게 한 번도 사회 의제나 정치적 의제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교육과 지방행정의 재정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과 지방행정이 이렇게 가장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 좀 의외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강조 안 했어요. 왜 강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늘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법적으로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산을 읽는 이건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근데 이 방법을
때마다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아요. 이게 예산을 읽는 방법, 그러니까 예산을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평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늘었으면 왜 늘었을까? 줄었으면 왜 줄었을까를 파악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산을 읽는 거가 그냥 10% 늘었네 라고 끝나면은 예산은 못 읽는 거고 10% 늘었네? 이것은 많이 늘은 거다 라고 평가를 하고 왜 늘었을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예산을 읽는 거잖아요. 저는 왜 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가 개발한 예산 분석 방식입니다. 자, 세 가지 카테고리 뭐냐? 첫 번째, 정책적 의지로 때문에 늘렸냐? 두 번째, 경제사회적 변화 때문에 그냥 결과적으로 늘었나? 세 번째, 그냥 통계적인 착시로 늘었나? 그러니까 이게 세 개거든요. 제가 공무원 강의할 때는 세 번째를 가장 많이 강조해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10% 늘었다, 20% 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도 실제로 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산 분류 체계만 변경이 돼서 이게 그냥 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우리 예산 분류 체계가 맨날 변해요. 매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는 거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는 게 아니죠. 그냥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 상대로 예산 강의할 때는 이 3번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이게 통계 착시인지 아닌지 먼저 봐야 돼요. 통계 착시면은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자, 일단 통계 착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정책적 의지일까? 사회적 결과일까? 그러니까 정책적 의지라면은 교육이 16% 늘었다. 이게 정책적 의지라면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에 돈을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정책적 의지 때문에 늘어났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는 교육에 돈을 투자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인구 구조나 아니면 법적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었나? 결과적으로 늘었나? 그걸 따지는 거가 이것이 예산 분석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자, 이 방법론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교육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의지일까요? 결과일까요? 답은 결과입니다. 자, 전혀 의지가 없었어요. 우리 작년보다 교육 예산이 얼마나 늘은 줄 아세요? 16%나 늘었어요. 무려 12조 원이나 늘었어요. 대통령부터 어느 누구도 올해 교육 예산을 12조 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행해요. 왜? 12조 원을 늘리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조 원이 늘었어요. 모두가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법이 그러니까. 자,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은 내국세 20% 정도, 20% 정도는 교육청에 무조건 배부를 해야 돼요. 자, 또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600몇 조의 20%가 아니요. 그거는 총 세수가 600조 원인 거고 내국세는 한 300조 원 조금 넘습니다. 한 340조 원, 한 320조 원 정도 되네요. 300조 원 조금 넘어요. 예, 20.67%인데 정확히 말하면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죠. 예전에는 적절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예산 덩치가 커지면서 예, 근데 저는 많이 간다고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산은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80%를 교육에 넣자라고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합의하면 저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으로 픽스가 돼서 모두가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20년도, 21년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교육청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20년도다. 20년도에는 교육청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부터 모두가 교육 예산을 줄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 예산이 줄었어요. 왜? 내국세가 줄었으니까.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내국세가 줄었으니까 내국세의 20% 정도가 자동으로 교부되는 것이 모두가 줄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줄었어요. 자, 올해는 무려 12조 원이나 늘었어요. 모두가 12조 원씩이나 늘 필요가 없는데 라고 했는데 12조 원이 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재정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싫어하지만 그 일이 벌어져요.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 왜 책임을 안 져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무조건 20% 정도를 교육청에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대한민국 법에 써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회피하지 않는 20년도 교육청 예산이 줄는 일이 벌어지고 아무도 회피하지 않는 22년도 교육청 예산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비효율,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려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결단 때문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셋 다 가능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반대하고 경제적으로도 반대하고 사회적으로도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냥 법에 연동돼서.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면은 재정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에 연동돼서 발생되는 비효율을 저는 참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의 꿈은 이런 말하면 큰일 나요. 근데 저는 이런 말 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큰일 나지만 저는 말하고 다니죠. 교육청 예산을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개혁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방정부랑 합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이 올해 같은 경우는 12조 원이 들어서 일선 학교가 난리예요. 교육청에서 돈을 쓰라고 난리인데 지방정부의 산하 조직으로 되는 식으로 산하 조직이라기보다는 뭐 같은 총괄하는 저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러닝메이트 러닝메이트과 러닝메이트 선거, 정치적으로는 러닝메이트 선거인 거고, 이 재정적으로는 그냥 통합재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왜 그런 거예요? 통합재정의 장점은 뭐예요? 통합재정의 장점은요, 지금도 이게 주머니가 따로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이게 유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경직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들어와도 교육청 재정은 인건비 말고는 뭐 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처럼 예상치 못하고 교육청이 바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은 이걸 다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허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작년처럼 돈이 너무 줄으면은 정말로 써야 될 돈도 돈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지방정부는요, 경직성이 훨씬 덜해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돈이 적으면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청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고 인건비를 어떻게 늘립니까? 그리고 지금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따로 이게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따로 기금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교육청도 따로 기금을 만들고 지방정부도 따로 기금을 만드는데 이거를 통합으로 한다면 훨씬 묶여있는 돈이 줍니다. 지금 지방정부에 묶여있는 돈이 32조 원입니다. 32조 원. 32조 원. 와, 이 말을 들으면은 이게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인권 감수성, 뭐 젠더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재정 감수성이라는 말은 없지만 재정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 지방정부에 묶여있는 돈이 32조라고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재정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32조 원이 묶여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일반 지방행정부에 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14.3%. 이것도 19.24% 내후세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예. 똑같은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정책적인 의지도 아니고 그냥 경제사회적 결과에 따른 이유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우리 복지 지출 규모를 한번 쭉 보면은요, 뭐 이게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거든요. 보면은 2008년도는 어떤 해일까요? MB정부가 출범한 해죠. 자, 이 짙은 색이 이게 복지 지출이거든요. MB정부의 첫 해는 누가 편성했겠어요? 전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편성했던 나라를 물려받아서 5년 동안 사회복지 예산 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게 MB정부인 거고요.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됐어요? 첫 해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요.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됐죠? 첫 해 엄청나게 올랐다가 줄어드는 하다가 마지막 해 확 줄어드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첫 해 복지를 엄청나게 늘리고 두 번째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MB정부는 그냥 첫 해도 안 늘리고 그냥 계속 아니라 증가율인 거죠. 증가율이죠. 당연히. 전년 대비. 예,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 좋은 지적입니다. 전문적 감각이 다 좋은 분들이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뒤에 하시네요. 안 올리고 앞에서 올려가지고 예. 홍보는 다 하고 이제 예, 맞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마치고. 맞습니다. 정확한. 하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MB정부는 그것도 없이 그냥 계속 내리기만 하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분류 체계로 보면은 각각의 어떤 분야에 얼마가 증가했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거 12시간 걸리는 거니까 이 표를 읽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분야예요. 이 분야라는 것은 이게 전체 가장 큰 카테고리예요. 큰 카테고리를 나누면은요, 부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복지, 사회복지 분야를 작은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이렇게 부문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사회복지 분야를 나누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부문으로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고용 부문, 노동 부문, 노인 부문, 보훈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복지 전체 분야가 5.4% 늘었지만 사회복지에 속하는 부문별로 보면은 어디는 많이 늘었다? 자, 5.4%보다 많이 는 부문은 사회복지 중에서 많이 는 거고 5.4%보다 조금 늘어난 부문은 사회복지 중에서는 조금 늘어난 부문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부문은 어디다?
여성가족 청소년 어떤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나서 기초생활보장은 많이 늘었고, 뭐 사회복지 일반은 이거는 아웃라이어로 빼지고,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잡스 지금 안 떠올라서 잡스잖아요. 근데 잡스가 전 세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제일 잘하는 걸로 등극하게 된 그 계기 기억나십니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딱 처음 나왔을 때 이 사진을 이렇게 딱 확대했을 때, 두 손가락으로 켰을 때 사진이 확대됐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으악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잖아요. 자, 그 똑같은 구조를 제가 준비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예요. 그쵸? 우리나라 올해 재정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합니다. 사회복지에다 들이대고 두 손가락으로 확대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확대된 거죠. 자, 고용 부문을 이렇게 또 확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고용 부문이 도대체 뭐냐? 세부 사업으로 가장 금액 큰 순서대로 다 나열한 거거든요. 아, 고용 부문에 우리나라 속한 사업들은 이렇게 확대가 된다. 자, 이제는 고용 노동 일반 부문을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거고요. 일반 부문은 넘어가고 공적연금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앞에 가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에서 제일 큰 거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일 큰 거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제일 큰 거가 바로 의료급여, 두 번째로 큰 거는 생계급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 표 보는 법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은 다 하려면 12시간 걸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뭐 노인 부문이 관심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노인 부문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 보고 여기 있죠. 노인 부문 제일 큰 건 기초연금 지급이 16조 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사업 운행이 2조 원. 아, 이렇게 노인 부문이 이 표만 보면은 이 표만 보면 끝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노인 부문에 대한민국이 도대체 노인 부문으로 예산을 뭐 하냐라고 보면은 대한민국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이거 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뭐 경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아무런 자료적 가치가 없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노인 부문 예산을 알고 싶으면 이거를 보면 됩니다. 그냥 이거를 보면 되고, 대한민국의 노동 부문 예산을 보고 싶으면 그냥 이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보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최고 이슈가 이 장애인 예산이어서 지금 뭐 장애인 관련 얘기 한번 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표는 뭐냐면요. 그냥 부문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사업이 한 8천여 개 되거든요. 저보고 대한민국이 뭐냐라고 하면은 8천 개 사업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정체가 뭐냐? 8천 개 사업하는 거예요. 세부 사업. 예, 세부 사업 수가 한 8천여 개 되고요. 그럼 그걸 만든 자료도 있으신 건가요? 예, 그럼요. 예. 공개. 그건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열린 재정에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부 사업. 그럼 이 X 파일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예, 그럼요. 예. 한번 보내주시죠. 예, 그럴게요.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정체 8천 개 사업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체인 거고요. 그 8천 개 사업을 금액 큰 순서대로 쫙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아까 말했던 교육청이 주는 내국세 20.79% 주는 것이 63조, 그리고 지방에 주는 것이 55조, 국민연금에 주는 것이 30조, 공무원연금에 주는 것이 17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실체라는 것은 제가 쓰려고 하는 책이 대한민국 정체를 밝힌다라고 해서 이 순서대로 이 금액 순서대로 이 돈 순서대로 이것이 어떤 의미고 이 예산 사업의 이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딱 그걸로 요 보통교부금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교부세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또는 금액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실체다, 정체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표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결론, 이거는 요 한 3분 내로 끝낼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대한민국 재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만 말했는데, 그럼 개선 방안이 뭐냐? 저는 이 포트폴리오 재정이라는 제가 만든 말인데, 저는 결국 포트폴리오 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이 정의로우신 분들은 이것만 되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가 있다. 저것만 되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정의로우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정의가 없어서 그런지 포트폴리오만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현금 복지가 좋냐, 서비스 복지가 좋냐, 선별 복지가 좋냐, 보편 복지가 좋냐,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복지가 좋냐, R&D가 좋냐,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야 된다, 뭐 선별 복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포트폴리오 투자가 제대로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는 정량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본소득 반대론자거든요. 근데 기본소득 관련된 페이퍼를 굉장히 많이 쓰고 기본소득론자들이 저 되게 좋아해요. 되게 강의도 되게 많이 하는데 왜냐면 저는 기본소득론자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에 반대하지만 기본소득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투자 차원이라면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줘야 된다. 이거는 결사반대죠. 근데 기본소득을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성 분석만 합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냐 찬성하냐 그것만 하는데 저는 기본소득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기본소득 한 달에 10,000원짜리 기본소득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나는 기본소득을 했다 안 했다만 중요하지만 저 같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본소득 했다 안 했다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를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기본소득에 1년에 10,000원만 한다. 그럼 기본소득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본소득 1년에 10만 원짜리 한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소득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가 최선이다. 그래서 양이 중요하다라는 그 정량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정량 분석을 하지 못하는 이 지금 대한민국 재정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정량 분석을 하고 포트폴리오 이 투자를 할 수 없는 재정이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현재 재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단순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단순화하자라는 것은 제가 꿈꾸는 재정은 굉장히 리니어한 재정 정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리니어한 재정 정책이 뭐냐면은 모든 정책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 때 EITC 제도가 있잖아요. EITC 제도가 있고 소득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는 거고 돈을 조금 벌면은 세금을 조금 내다가 안 내다가 돈을 조금만 너무 어느 선보다 못 벌면은 EITC를 받는 거고 돈을 너무너무 못 벌면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는 거잖아요. 이 모든 거를 리니어하게 쫙 연결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부터 EITC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이게 분절되니까 이게 리니어하지 않으면은 중복과 배제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혜택받고 이 세금을 내면서 EITC를 받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EITC는 마이너스 소득세인데 세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EITC, 소득세 체계가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거를 쫙 리니어하게 연결되면은요. 저 같은 사람은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두가 재정을 다 분석할 수가 있어서 전 이렇게 복잡할 때는 사실 저희가 먹고 살기 편해요. 제가 뭐 먹고 살만한 이유가 이 재정이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니까 저는 먹고 살기 편한데 이렇게 리니어하게 되면은 저는 먹고 살기는 어려워지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제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생주의 개념으로 파악하자. 이건 설명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 예산 사업명만 가지고 모든 정책 사업을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리니어 정책이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모든 내가 낼 돈, 받을 돈이 쫙 연결되는. 근데 이 리니어 정책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 생산 가능 연령인 사람들은 리니어한 정책을 받고 이 생산 불가능한 어린 나이나 아니면은 60세 노인은 나이별로 리니어하게 받고 그리고 생산 가능한 사람은 나이별로 아니라 소득별로 리니어하게 모든 제도를 설계하자라는 얼마나 쉽습니까? 딱 재정하는 사람들이 밥 못 먹기 딱 쉬운 거인 거고요. 발생주의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예산서 이름으로 모든 정책을 일어나자라는 걸 보면은요. 저는 참 시장의 효율성을 보고 감탄을 하는데요. 우리 뭐 ETF 투자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목만 보면 이 ETF가 어떤 상품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제목만 보면은 자산 운용사가 어딘지, 투자 지역이 어딘지, 이게 인버스인지, 뭐 레버리지인지, 합성인지, 액티브인지, 해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목에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예산 사업, 세부 사업 제목에 이 모든 제목이 다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예산 사업 제목을 보면은
문학적 감수성이 뿜뿜. 정무적 감각과 와, 정무적 감각과 문학적 감수성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 예산 사업명을 보면은 너무도 아름다워요. 적과 꿀이 흐를 것 같은데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 사업명에 이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거든요. 왜? 시장은 하잖아. 시장은 하는데 정부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정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해요? 정무적 감각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 정무적 감각을 좀 치우고 우리 예산 사업명을 짓는 정확한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뭐처럼? ETF 상품처럼. ETF 상품 보면은 저는 재정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제 꿈입니다. 국가 재정이 시장만큼 효율화되는 것이 제 꿈인데, 근데 불행히도 시장은 제가 보기에 너무도 효율적인데 국가 재정은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람으로서. 자,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 여기까지. 생각을 예. 법제화하면 안 돼. 그냥 법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한국은행법에 금융안전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근데 뭐- 예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예산 설명 보고서를 법제화해가지고 방금 말한 거를 철학을 반영해서 일정 정도 시험 가동을 한 다음에 이제 이후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단순한 하나의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뭐 최소한 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 이름을 좀 정확하게 좀 짓자라는 거는 좀 테크니컬한 거여서 요거는 하나의 법으로 가능하지만 아까 8,000개 있잖아요. 예. 8,000개를 법으로 그냥 아예 예. 보고하는 걸로. 근데 이게 예산 사업은 올해도 계속 많이 끝나고 종료되고 이 신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걸 뭐 나열할 수는 없고 이게 이름을 짓는 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름만 정확해도 얼마나 좋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는 안 썼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보도자료 있잖아요. 정부 보도자료의 모든 그 정책 이름을요, 예산 사업명과 동일하게 해야 돼요. 이게 예산서, 결산서, 나름대로 21세기 대한민국 그렇게 널널하지 않아요. 예산서가 있고, 성과평가가 있고, 결산을 하고, 그 많은 자료들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해요. 그 자료를 보면 정말 훌륭한 자료인데, 그런데 그 자료가 정부 보도자료에는 하나도 쓰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정부 보도자료에 있는 정책 이름과 예산서에 있는 세부 사업 이름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무적 감각으로 넘치는 그 정부 보도자료에서는 어떤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책은 굉장히 여러 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예산서의 자료와 이미 존재하는 성과평가서 자료와 이미 존재하는 결산서 자료와 정부 정책 자료를 연계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저는 이 비효율을 철도를 깔고 철도 레일 위에서 우마차를 타고 달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산서, 결산서, 성과평가 시스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보 엄청나게 좋고요. 예산서 사업설명서만 해도 10만 페이지가 돼요.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 그 정보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어요. 재정 전문가만 보지 그러니까 노인 전문가들은 예산 사업 설명서를 안 보고 그 노인 정책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와 이게 정책이 전혀 연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 레일을 깔고 고속철도 레일을 깔고 고속철도를 타고 달리는 게 아니라 우마차를 타고 달리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이 예산서 이름으로 모든 정책 일원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것은 가치 판단이에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 것은 생산력을 더 넣고 자본을 더 넣고 이 효율을 높이는 것, 세 개 말고는 없는데 효율을 높이는 것은 그래도 이거 말고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의 굉장히 가치 판단이지 이것만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의 굉장히 편향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와 교육재정을 통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교육재정을 뭔가 효율화시킬 수 있는 다른 개혁 방안이 있지 않을까? 없어요. 그냥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가능한 게 있고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포기해야 될 부분이 라고 생각해요. 교육재정은. 이게 제가 지방정부 재정을 그러니까 예전에 중앙정부 재정밖에 몰랐을 때 왜 이렇게 재정이 엉망일까라고 하다가
지방정부 재정을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왜 중앙정부 재정을 보고 욕을 했을까? 지방정부를 보고 나니까 중앙정부는 이거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지방정부만 계속 몇 년 보다가 몇 년 전부터는 교육청 재정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교육청 재정 공부한 지는 한 5년도 안 돼요. 그런데 교육청 재정을 보니까 제가 또 반성을 했어요. 제가 왜 지방재정이 엉망이라고 욕을 했을까? 교육청 재정에 비하면 이건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통합 말고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연계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생각인 거고, 기초연금 위주로 더 연계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국민연금 위주로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후세 부담이 더 크다라는 시중의 생각이 팩트가 아니다라는 것이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규모가,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아시죠? 세금보다 그 보험료 부담이 더 큰 거 아시죠? 세금을 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게 이거 저항, 조세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더 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저항이 훨씬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무적인 측면에서도 기초연금 일원화보다는 국민연금 일원화가, 국민연금은 국회에서 하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세금보다 나아요. 그래요? 세금 올리는 것보다는. 국민연금 중심으로 통합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민연금 중심으로 통합하자라는 건 뭐냐면은, 기초연금은 지금 30만 원 정도고 국민연금은 이 정도 9% 내고 40%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기초연금 중심이라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지금 40% 받는 거, 국민연금을 40% 받는 거를 41% 받고 42% 조금이라도 올리자라는 게 제 생각인 건데, 이거는 너무 사람마다 틀려서 제 생각만이 맞다고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문학적인 감수성을 하는 이유가 예산 삭감을 안 하기 위해서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딱 박근혜 정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업명을 바꿔요. 창조 어쩌고 바꿔요. 문재인 정부 됐다 하면 똑같은 사업인데 뭐라고 할까요? 뭐 소득주도 어쩌고 저쩌고 바꿔요. 그래서 뭔가 공무원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이름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딱 그 정부의 그 취지에 맞게끔 딱 이름을 바꾸는 것이 때문에 이게 더 정보적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모든 정부 부처가 동일한 이름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거를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고 예산이 대폭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 예산 작업을 해봤던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효율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더 차라리 낮춰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놀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게 교육청에서 놀고 있는 돈이 한 5조 원 정도 되고요. 지방정부에서 놀고 있는 돈이 한 32조 원 정도 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놀고 있는 돈이 적어지면은 오히려 더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이 만만하지 않아서 모든 예산 재정 자료들은 다 공개돼 있어요. 다 공개되어 있는데, 문제는 홍수 때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깨끗한 물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자료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 사업 설명 자료 10만 페이지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공개된 어마어마한 자료 속에서 내가 찾고 싶은 예산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 있습니다. 자료는 있지만 그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능력인 거고, 그 능력을 갖추려면은 그 능력을 갖춘 것이 저의 밥벌이의 비결입니다. 한 10년 정도 이 바닥에서 구르면은 그 예산 자료를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있는 자료예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예타 제일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 선배들이랑 싸워요. 제 선배들, 재정하시는 분들은 예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도 저는 해도 된다. 왜냐면은 정치적인 그 책임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타는 전문가가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하라면 하고, 전문가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정치적인 책임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의미에서 예타의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것은 땡큐.
근데 예탈을 한 다음에 예탈 결과를 따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예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 타당성이 없어요. 사업 타당성이 없지만 나는 하고 정책 책임을 지겠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예탈을 하지 않고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정치적 책임을 묻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정책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예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의 예탈은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해요. 아주 간소화된 예탈에도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 기준을 심의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예탈을 조금 더 과거 기준으로 심의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예탈을 낮춘다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탈은 하긴 하되 대충 하자. 대충 빨리 하자. 예, 러프하게 하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선생님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서 제 생각만이 옳지는 않습니다. 예, 또 질문. 또 질문이 없으면은 네,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